최근에 신흥국, 특히나 아시아 쪽에서 자금 이탈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올해를 되돌아보자면은 외국인의 자금 이탈 상당히 많았죠. 27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기준으로 보자면은 순유출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나 자금 이탈이 진행이 됐는지, 앞으로의 자금 이탈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신흥국에서의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또 자금 이탈이 많이 된 상황인데 어떤 상황인지 총괄적으로 정리부터 해주시죠. 예, 금융위기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자금 유출에 있어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대체로 보면 그 시기를 작년 10월 말 이 정도쯤이죠. 1년 전쯤에 미국의 그 양적 완화 정책 종료 시점이 그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선진국들이 대부분 저금리 그리고 돈 풀고 이래서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렸었죠. 파악해 보면 역시 한 2조 달러 정도 환율에 따라서 좀 기간에 따라서 좀 다소 그 차이가 있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평균 환율로 기간으로 때려보면 한 2조 달러 정도 이렇게 신흥국에 들어왔었는데요. 작년 그 양적 완화 정책 종료 이후에는 역시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탈세로 바뀌면서 대체로 보면 지금까지 한 1조 달러가 빠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보면 올해 그 6월 중순 이때가 이제 중국의 증시가 6월 12일 날 5,166을 기록한 이후에 한 40% 이상 폭락했던 이런 그 시점이 되겠는데요. 네. 대체로 보면 그 6월 중순 이후부터 자금이 집중적으로 뻗으면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7월 이후 3개월 동안 이렇게 물론 월별로 이제 하영국께서 얘기하셨듯이 9월 달에는 다소 둔화되는 감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전체로 보면 7월 달, 8월 달, 9월 달 대개 집중적으로 빠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연간 기준으로 보자면 27년 만에 아시아 쪽에서 특히나 신흥국 쪽에서 자금이 순유출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나요? 네, 10월 달 들어서 좀 증시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재료를 그렇게 뽑다가 그래도 신흥국에서 순 규모로 사실 그 27년 만에 순유출을 기록할 것이다 하는 이런 전망은 아마 국제금융시장에서 최대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를 좀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한테 전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은 다소나마 좀 어두운 소식이라 하더라도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국제금융공사 내지는 국제금융협회다 이렇게 하는 대로 번역하는 데도 있습니다는 전체로 보면 계획재정부에서 나온 경제용어로 보면 국제금융공사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 IIF에서 발표된 올해 신흥국 자금흐름 분석 보고서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일단은 그 IIF 기관이 어떤 기관일까, 믿을 수 있는 기관일까, 요새는 그런 걸 많이 따지더라고요. 네. 예측이라든가 평가가 워낙 뭐 이렇게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그렇죠. 기관 자체에 대해서 얼마큼 신뢰하느냐 측면인데요. 이 기관은 대체로 보면 모든 금융사 내지는 각종 펀드 이것을 대변하는 자금 흐름과 관련돼서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렇게 자금 흐름 분석 보고서도 나오는 걸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포괄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포괄 범위로 볼 때는 IIF 내에서는 이 자금 흐름 보고서가 가장 포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 보면 신흥국에서 자금의 그 순유출 규모, 자금의 순유출은 들어온 것 대비 빠지는 것을 전체 합친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여기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는 순유출 규모가 5,400억 달러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신흥국에서 순유출 규모로 순규모로 유출되는 것이 사실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보면 신흥국은 고도성장 늦게 갔기 때문에 고도성장이고 선진국은 경제성장 발전 단계를 볼 땐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은 신흥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유출 자체가 그 이슈가 그만큼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는 올해 같은 경우는 5,400억 달러 정도 유출 규모로 기록할 거로 보기 때문에 이 예상대로 본다면 27년 만에 사실상 순유출을 기록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장 그 센세이션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보면 이머징 마켓 이 개념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신흥국이라는. 신흥국이라는. 네. 왜냐하면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고도 성장, 상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도 성장, 자금 흘러들어가 이런 것이 이제 신흥국의 요체인데요. 지금 신흥국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도 둔화되고 그 다음에 사실상 그 자금이 이렇게 빠져나간다면 신흥 이머징이냐, 신흥 새 신자 써서 이머징이냐, 네. 구흥국이냐, 그 옛구자 써서 구흥국이냐 하는 측면에서 이머징 마켓이라는 용어도 지금 이제 다시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이렇게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정작 어제도 우리 한국경제신문에 이거 만들면서 신흥국이라는 용어가 언제 생겨났는지 아냐, 우리가 많이 쓰는 신흥국이라는 용어는 언제든지 많이 쓰느냐 이렇게 얘기를 우리 기자들까지 같이 네.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70년대에는 이런 용어가 없었던 그래서 81년도에 이게 나왔습니다. 예. 또 81년도에 어떤 기관에서 얘기했던 거 아니고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앙투안 마그레트인가요? 제가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앞서서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아그마연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사모펀드를 운영하시는 펀드 매니저인데요. 이분이 펀드 자체의 이머징 마켓이라는 이런 펀드 용어를 써서 거기서 유래가 돼서 사실상 이머징 마켓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했는데요. 지금 보면 올해 들어서 이렇게 IRP 전망대로 자금이 유출된다면 경기 둔화, 그 다음에 자금 유출돼 이러다 보니까 신흥국이 아니다. 새신자 쓰는 신흥국이 아니다. 네. 가라앉는 국가다 이런 쪽에 내서 이 용어 자체도 지금 화두가 되는 상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이렇게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이 계속해서 올 들어서 이어진다는 점, 말씀을 앞서서 드린 것처럼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또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신흥국이 더 이상 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흥국 자체에 지금 성장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부적인 원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원인에 대해서 살펴주신다면. 우리가 보면은 이 자금이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자금이든 포트폴리오 자금이든 특정 국가 내진 지역에서 자금이 빠지나 들어오냐는 항상 인워드와 아웃워드 팩터가, 즉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이 서로 결부돼서 그런데요. 네. 어느 쪽이 더 크냐 하는 이 측면이 향후의 자금 흐름 전망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외부 요인에 그런다면 언제든지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는 내부 요인에서 그렇다면 지금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된다 이런 쪽에 판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IF 전망대로 올해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렇게 순유출 규모로 빠진다면 어느 요인이 더 강할까? 인워드 팩터, 즉 내부 요인 같은 경우는 종골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 둔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외부 요인 하면 대체로 얘기하는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 이런 것에 따른 우려, 이런 문제로 이렇게 꼽을 수가 있는데요. 물론 지금의 신흥국의 그 자금의 유출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워드와 아웃워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는 II 보고서라든가 그 다음에 BIS 보고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내부 요인이 더 크다. 미국의 금리 인상보다는 사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내부 요인이 더 크다 하는 이 요인을 아마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대다수의 전문가라고 뭐 볼 수는 없습니다는, 제가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얘기하는 사람은 미국의 그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자금이 신흥국에서 본격적으로 이탈한다 하는 이런 쪽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보면 BIS, IMF, Fed,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는 IRP 모으면 너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신흥국의 자금 이탈을 금리 인상 쪽으로 하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이 너무 부작용이 증폭되는 감이 있다 하는 이런 쪽의 얘기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사항이거든요. 네. 이 문제는 아마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는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왜 올해 그 7월서부터 집중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갈까 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인과관계에서 보면 상당 부분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측면을 한국경제TV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것이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IIF에서도 미국의 금리 인상보다는 신흥국 내부적인 자체적인 문제가 자금 이출을 더 시키고 있다 하는 이런 쪽은 향후 전망과 관련돼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대외적인 변수보다는 내부적인 변수, 대내적인 그렇습니다. 변수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뒷받침해줄 수 있는 부분이 또 달러화의 환율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달러화 지난해와 비교하자면 뭐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뭐 올해 한 95달러대까지 올라온 이후에는 거의 뭐 그다지 크게 강세는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자금 흐름은 예.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요. 전부 통화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하위권에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시기별로 어느 쪽을 뜨거나서 보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달리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는 우리가 미국의 금리 인상을 확 닥친 것이 국내 증시에 확 닥친 것이 올해 그 3월 중순으로 본다면 이때 그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100.5거든요. 지금 이제 발빠르게 양 PD께서 보여주셨습니다는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가 95 정도 이렇게 내렸지 않습니까? 그럼 달러 인덱스상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 앞두고 달러 강세를 하지만 이 표현대로 본다면 오히려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는 미 달러가 약세라는 의미죠.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통화가 6개 통화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통화가 대부분 다 선진국 통화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시간 관계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체로 뭐 엔화, 파운드와 그 다음에 유로와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아 이렇게 해서 6개 통화에 대해서는 미 달러가 분명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네.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는 분명히 신흥국 어떤 사람 그래요. 여기 외신 전해주는 사람도 신흥국 통화 인덱스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물론 그 신흥국 통화 인덱스를 보면은 사실 달러 강세 모습으로 나타나죠. 근데 그 달러 강세는 신흥국 통화에서 원인을 더 많이 제공하는 거냐 아니면 미국 측에서 원인을 더 많이 제공하는 거냐 이 측면에 따라서 외환시장을 정확히 읽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신흥국에서 더 원인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신흥국 통화 약세에 따른 달러가 반사적 측면에서 강세다. 이렇게 표현해 이게 적당하고. 그러겠네요. 예. 그다음에 미국 측 요인에서 더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미국의 달러 강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거든요. 근데 페드의 앨런 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꾸 달러 강세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라 하는 네. 얘기도 바로 이러한 BIS 보고서라든가 IMF 보고서라든가 IIP 보고서에서 이 자금에 빠지는 것, 다시 말하면 달러 강세로 이렇게 얘기되는 그 대목이 바로 신흥국의 내부적 요인에 더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신흥국 통화에 대한 인덱스상으로 나오는 사실 그 달러 강세는 지금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신흥국에서 더 원인을 크게 제공하기 때문에 그 표현은 신흥국 통화 약세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당한 것이 아닌가. 그 과정에서 동전의 앞뒷면 같은 표현이지만 네. 달러 강세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두고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신흥국의 전반적인 경기가 안 좋고 신흥국의 또 자국 통화들이 약세를 보임으로써 외국인도 어떻게 보면 이탈을 하는 계속해서 악순환이 그렇습니다. 지금 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하지만 요즘 뭐 신흥국의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해외에도 많이 투자를 하니까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지 알면은 좋을 텐데 지금 신흥국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그 뭐 원인을 네. 두고 자금이 빠져나간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제가 오늘 같이 의문을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신흥국에서 자금이 비교적 많이 빠져 들어가는데요. 그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간다면, 자, 미국에서 자금은 어딘가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주식으로 들어오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자금을 흡수하느냐. 아직까지는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자금을 흡수하지는 않거든요. 네. 작년에 10월 말에 양적 완화 정책을 종료시켜서 사실상 그 동화 공급을 중단하긴 했지만 아직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급 준비를 좀 올린다든가 이런 쪽에 소위 통화를 환수하기 위한 조치는 아무것도 지금 진행되기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대기성으로 이렇게 머물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하위권에서 있잖아요. 만약에 네. A 금융사에 내가 돈을 투자했다. 근데 그 자금을 운영하는 그 금융사 내지 펀드 운영자가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한데 자금을 이렇게 운영하지 않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하위권에서 어떻습니까? 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줬는데 네. 왜 자금을 이렇게 투자하지 않았냐? 그렇죠. 그런 쪽으로 불만이 불만이 되지 않습니까? 생기겠죠. 예. 바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기회비용 때문에 이 대기성으로 이렇게 머무르는 데는 투자하지 않고 대기성으로 머무르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규모상이라든가 시기상으로.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자금들이 결국 중앙은행에서 흡수하지도 않고 대기성으로도 시기상이라든가 규모상 한계가 있다. 오케이.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해양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미국의 자산시장에 들어가서 주가가 올라가든가 그렇죠. 채권 가격이 올라가든가 예. 이런 쪽의 모습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미국의 다우지수는 18,000에서 16,000대 채권도 1.7%에서 지금 2.1, 2.2%면 채권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어느 쪽에서 원인을 제공하고 어느 쪽에서 이렇게 달러 강세냐 약세냐 하는 측면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실 인과관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정확히 분석하는데 굉장히 한계를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IMF 보고서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보자. 단순히 뭐든지 그냥 달러 강세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고 자금이 빠지는 것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지금에 빠져나가는 자금 같은 경우는 일부는 대기성 자금도 이렇게 머무른 측면도 있습니다는 멀커를 실행에 따라서 미국의 그 골드만삭스라든가 있는데 증거금의 확충 이런 쪽에 지금 자금이 많이 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국내 증시에서 자금이 빠지더라도 환율이 올라가는 정도가 상당히 좀 약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국내 증시에 외국인들이 매도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한국 국경을 빠져나가는 건 아니다. 이 말씀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 때문에 이렇게 자금이 이탈한다라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이러한 부분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희망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신흥국 자체적인 문제라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오늘 그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렇게 마무리되면 결과적으로 불확실성이 줄어서 세계 증시라든가 이런 측면에 좋은되지 않겠느냐 네. 하는 이런 시각으로 이렇게 비춰주는 시각도 있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는 사실 지금의 자금 이탈세가 신흥국의 내부적 요인에 기인한다면 반드시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정상화 길을 걷다 하더라도 또 불확실성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사실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세는 물론 신흥국의 국별로 차별화가 되게 있습니다는 신흥국 지역 전체에서 자금이 빠지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이 오늘 그 시청자분한테 그런 정보를 좀 시각을 좀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신흥국의 내부적 요인이라 한다면 신흥국의 우두머리 격이 누굴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중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죠. 지금 세계적인 증시에서 보면 9월의 그 페드 회의 이후에 이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보다는 중국의 경기 둔화 문제로 최대 재료가 바뀌고 있다는 이 대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제금리 시장에서 역시 신흥국의 자금의 이탈세 문제는 중국의 그 경기 둔화 문제에 대한 안정 여부 또 증시의 이렇게 폭락에 대한 어떤 안정 여부 이 문제가 갈림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신흥국의 그 내부적 문제로 지금 상태에서 보면 역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IMF라든가 이런 데서 제네바 리포트라든가 이런 게 보고 오면 이렇게 사실 부채 문제를 정리하는 이런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과거와 같은 그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이렇게 되지 않을 때는 이 자금의 이탈세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신흥국의 경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과거처럼 신흥국에 속했다고 해서 도매금으로 국가 관계없이 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도매금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면 경기 둔화의 요인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원자재 수출국이라든가 외환 보유고가 적은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자금의 이탈세는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보고서에서 시사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시사점을 얻어야 할지가 중요할 텐데 일단 우리 증시에서도 사실 올 들어서 외국인의 자금이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듯이 신흥국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또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고 이런 애매모호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나라도 자금이 좀 비교적 7월 이후부터 많이 빠졌죠. 7월 이후부터 보니까 7월 달에는 한 17억, 그 다음에 8월 달이 많이 빠졌죠. 8월 달에 한 36억. 그렇죠. 그리고 9월 달 같은 경우는 다시 16억 정도로 해서 이렇게 빠졌는데요. 전체로 보면 아시아 그 7개국, 이 아시아 7개국은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국가입니다. 네. 대체로 보면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한국 이렇게 7개국인데요. 7개국까지 7월 달, 8월 달, 9월 달 토탈이 빠진 것이 179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양 PD께서 질문 7번에 대한 자막을 좀 안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3개월 동안 자금이 이렇게 69억 달러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개국에 118억 빠진 거에 대한 순매도 규모를 차지하는 거 보니까 38% 정도 차지요. 꽤 많은 꽤 비중이네요. 많이죠. 꽤 예. 많이 차지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같이 9월 달에 16억 달러가 빠지긴 했어도 코스피는 2.9%, G29가는 가장 많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증시 에너지는 좀 강한 게 아닌가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빠지더라도 외환시장의 환율과 연결되진 않는다. 이런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외국인의 그 순매도가 됐다 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국경을 빠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런 각도에서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왜 외국인 자본이 많이 빠지느냐. 네. 질문급 8번에 대한 질문까지 이거 하객과 같이 이렇게 예. 질문했기 때문에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 네. 그러면 우리의 국가신용등급도 지난번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국가신용도 올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 하는 측면에서는 하경민 앵커가 바로 지적하신 겁니다. 한국은 선진국도 아니고 신흥국도 아니고 물론 이제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파이낸셜 타임스 지수에서 벤치마크 두 가지 지수에서 보면 파이낸셜 타임스 지수는 우리가 선진국 2009년도에 들어갔죠. 그렇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 지수에서는 올해는 선진국 예비 명단조차도 네.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과 선진국의 중간 사이다. 그렇죠. 그런 투자 지위상의 애매한 모호 지치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되실지 모르겠으나 한국경제TV를 통해서 2010년도에 미국의 그 연방부채 한도가 확대되면서 사실 미국의 그 트리플 A 등급이 떨어졌을 때 그때의 세계 자금들이 굉장히 신흥국에 들어가지 않니 그렇고 선진국에 들어가지 않니 그렇고 이런 자금에서 그 중간에 도피적 성격을 띠고 있는 한국에 많이 들어왔던 상태거든요. 그런 자금들이 사실상 최근에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다, 금리 인상이다 해서 방향을 좀 잡는 시각이고 또 신흥국 같은 경우는 경기 둔하다 이런 문제가 더 명확하게 이제 입장이 신흥국과 선진국의 입장이 명확하게 되다 보니까 과거에 선진국과 신흥국의 애매한 보완 상태에서 한국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제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자금이 많이 이렇게 이탈되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 경제가 특별히 좀 어렵거나 사실상 외환 보유가 문제가 있거나 네. 이런 측에서 한국에 그렇게 문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오늘 꼭 좀 말씀드릴게 27년 만에 신흥국에서 자금이 순규모로 이탈세로 이렇게 들어간다면 네. 신흥국 전체적으로 보면 증시가 안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습니다는 분명히 지금은 1997년 당시와 달리 2013년 6월 달에도 테이퍼 텐트림도 그랬습니다는 앞으로 신흥국의 자금 이탈세는 신흥국별로 차별화가 많이 기록할 거로 보기 때문에 분명히 신흥국별로는 개별국별로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는 긍정적인 또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차별화되는 나라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네. 잘 알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